예,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조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그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행정조사 기본법 2조 1호에 뭐라고 정해놨냐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의무,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상의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하기 앞서서 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행정조사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행정 결정을 위한 준비적 보조적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또 설명할 건데요. 행정상 즉시강제하고 어떤 구분점이 있느냐? 즉시강제는 이제 그 집행정 절차이잖아요. 이거는 준비 절차이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행정조사는 보통의 경우에 사실행위 인 경우가 많지만은 그것이 권력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처분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보통은 이제 비권력적 행정조사가 통상적인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분류로는 뭐 권력적 조사, 비권력적 조사, 대인적 조사, 대물적 조사, 대가택 조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행정조사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 제정 취지가 이 행정조사가 빌미가 돼서 특히 처분의 상대방인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공권력이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공권력이 위법하게 행사하는 부당하게 행사하는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조사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런 취지를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법으로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규정돼 있어요. 예컨대 뭐 치안 정보를 수집 작성할 수 있다는 것, 불신 검문, 뭐 건물 등에서의 출입, 사실 확인 이런 등등의 조문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찰 영역에서 많이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세무조사, 그죠? 이것들이 행정조사에 있어서 접하게 되는 빈번한 일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조사의 방법으로는 뭐 출석이나 진술 요구, 보고와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조사, 시료 채취, 자료 등의 영치 뭐 이런 것들이 행정조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의 절차에 관해서도 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조사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로서 조사의 연기 신청, 의견 제출, 조사원 교체 신청, 조사 결과 통지 뭐 등등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의 절차적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조사의 한계로서 일단 실제법적 한계로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이 준수돼야 된다. 뭐 이거야 뭐 당연히 행정조사도 행정작용의 일종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기본 원리가 작동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실체법적 한계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 부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영장주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죠? 행정조사를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행정조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비례 원칙, 그다음에 평등의 원칙, 그다음에 중복조사 제한, 그다음에 실력 행사의 문제인데 이 행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장부 검사나 위생 검사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예컨대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해서 그 조사를 행할 수 있겠느냐는 다소적 논란거리예요, 그죠? 근데 보통의 법에 그런 경우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간접적으로 행정조사의 의무를 응하게 하는 것만 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정 정도의 실력 행사가 가능한 건지
대해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다음에 절차법적 한계로서 증표의 휴대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거냐? 헌법에 압수수색은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라고 이제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헌법 12조 3항의 해석 문제입니다. 헌법 12조 3항에 그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이 행정 절차나 형사 절차 등을 구별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모두 다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은 12조 3항은 수사 절차의 형사 절차의 특별법이니까 그 형사 절차에만 적용된다고 해야 할지에 관한 견해의 차이인데요. 이거는 헌법하고 행정법하고 교차되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영장 불효설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즉시 강제를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요. 그때 좀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사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 위법한 행정조사를 했습니다. 위법한 행정조사를 해서 수집된 정보와 자료에 근거해서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거냐? 이거는 마치 형사소송법인가요? 에서 독수독가 이론이죠. 독수독가 이론이 그대로 행정법에 적용되는 거냐? 행정법상의 어떤 제재적 처분에 그대로 적용되느냐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의문이 있죠.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조금씩 얘기는 되고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반드시 적극서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데요. 어쨌거나 판례는 그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판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했다. 그렇게 수집한 과세자료로 조세 처분을 했다. 또는 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행했다. 또는 국세기본법에 중복조사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복조사를 해서 과세 처분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판례는 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사유로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중복조사의 경우는 이게 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과연 중복조사냐 아니냐도 쟁점이 돼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주로 제가 다루는 것들을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세 처분 말고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에 의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영장도 없이 혈액 채취를 하고 그 혈액 채취로 인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것도 행정상의 그 어떤 면허정지 처분 같은 걸 했을 때 그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그게 처분이 아니냐에 따라서 항고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예컨대 뭐 세무조사 결정이라든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 개시 결정은 처분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요새 아주 민감한 이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행정법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렇게 막 많이 공부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컨셉이요. 그 정보의 자기결정권이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한 축이고 헌법에서 이슈는 많죠. 과연 정보의
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기본권은 그러면은 헌법 어디에서 도출되는 거냐. 이런 헌법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축은 이 정보 개인 정보가 어떤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그럴 위험이 만약에 덜어진다라면은 이 정보 자체가 이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요 두 가지 축에서 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조화 문제가 항상 생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58페이지로 가면은요. 일단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서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생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 식별 정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세 번째,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런 개인 정보들에 대한 보호법제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고요. 원래는 이게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으로 나누어서 입법이 돼 있었는데 2011년도에 그 통합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법이 생겼습니다. 그 밖에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등등등등해서 이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으로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죠? 이용하고 제3자한테 제공하고 그것을 파기하고 이런 식의 단계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수집이잖아요. 개인정보의 수집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있거나 아니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그죠? 아니면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이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의해서 불가피한 경우나 아니면은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이거나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이용은 이제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거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앞에서든 수집하는 경우에 1, 2, 3, 5 경우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이렇게 정보보호법의 근간이 규정되어 있고요.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권, 정정 삭제 청구권, 처리 정지 요구권 등등이 있고요. 권리 보호로서 이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단체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2페이지로 가면은 정보 공개에 관한 겁니다. 자, 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이 국가가 보유하는 정보에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정부 보유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공개 청구권이 헌법상 어디에서 도출되는 거냐에서 논란이 좀 있죠. 근데 통상의 경우에 알 권리에서 도출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알 권리를 이건 좀 헌법적인 내용인데요. 알 권리는 보통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첫 번째 정보 수령권, 그죠? 그런 이제 정보의 자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권, 취재의 자유죠. 세 번째 정보 공개 청구권, 네 번째 자기 정보 통제권.
아까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좀 했고요. 예,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 문제. 정보공개 청구권인데 정보공개 청구권은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하고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인데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 또는 자기의 권익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거죠. 자기의 권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권리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해요. 이 두 양자를 지금 구별하는 이유가 뒤에 가면 조금 있으면 밝혀지는데요. 자, 일단 이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알 권리가 도출되고 알 권리 내에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공개 청구권이 헌법의 규정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다른 어떤 법률이나 조례의 매개 없이 구체화 과정 없이 바로 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정부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정보공개법에 제정이 지금 돼 있지만은 안 돼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보공개법이 제정도 안 돼 있는데 헌법에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행사해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은 나의 권익과 관련돼 있으니까 직접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서 바로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구체화돼서 청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이게 뉘앙스 차이인데요. 그 판시 내용으로 보면은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도 헌법 직접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했습니다만은 대법원은 또 좀 약간 달라요. 대법원은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하고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다소 좀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태도가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의미가 없죠. 이런 논쟁은 이제 역사적인 논쟁거리일 뿐입니다. 왜? 정보공개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이죠. 정보공개법이 제정돼 있다. 자, 정보공개법에 따르는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이요, 199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선진적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선진적으로 돼 있어서 정보공개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자로서 모든 국민은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든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외국인도요. 심지어 외국인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됩니다. 자, 정보공개 의무기관은 정보공개법 2조 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공공기관. 보통 우리가 행정기관, 행정청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는 생소한 거죠. 특히 법정 용어로서의 공공기관. 자, 이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공공기관 운영법 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고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러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또 뭐냐? 각급 학교, 사립학교를 포함합니다. 학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그거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이 정말로 넓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개 범위도 굉장히 넓게 돼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 없이 넓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립대학교를 왜 공공기관에 포함시켰냐?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는 건데, 대법원 판례는 사립대학교도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다. 왜? 국정의 투명성이에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가 행정의 투명성이 아니고요, 국정의 투명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들을 모두 포괄하는, 즉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당연히 정보공개 의무기관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것을 규정했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송통신공사가 정보공개 의무기관에 속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고, 하급시 판결 중에는 이제 아까 지금 사립대학교를 얘기했잖아요. 학교법인도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증권연합회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어요. 공개 청구의 대상과 방법입니다. 일단 정보겠죠.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에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보법 2조 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이죠,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를 누가 생성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보를 누가 생성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다. 뭐 이런 당연하잖아요. 이런 당연한데 뭐가 문제냐면 정보 공개 청구자가 도대체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러이러한 정보를 이런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 어떤 제목의 문서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판례는 개연성만 입증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폐기했다든지, 뭐 옛날에는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식의 반증을 해야 되겠죠. 개연성만 입증하면 공공기관은 이 정보가 폐기됐다라든가, 아니면은 과거에는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의문이,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세상에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간보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사정만으로 정보 공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 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또 판례가 있어요. 이거 왜냐면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이 통상적으로 물론 대부분 다 그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왜 교도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판시가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보유 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그대로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본이나 복제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정보 공개의 방법도 지정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할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른 공개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편집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정보공개법이 정보 공개를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되도록 넓게 인정하고 있고, 게다가 대법원도 정보 공개 친화적으로 판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정보공개법의 기본 원칙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 그리고 비공개 사유가 예외 사유로 따로 법정돼 있어요.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9조 1항에서 8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법령의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다른 법령에서요. 두 번째, 국익 관련 정보. 세 번째,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 네 번째, 재판, 범죄 수사 등 관련 정보. 다섯 번째, 일반 행정 업무 수행 정보. 여섯 번째, 개인 정보. 일곱 번째, 법인 관련 정보. 여덟 번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관련 정보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거기 박스 안에 제가 정보공개법을 전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해석론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371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법 3조에서는요. 공개가 원칙인 거죠. 그리고 비공개가 예외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 비공개에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이익하고, 그러니까 9조 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이 되더라도요. 그러니까 비공개 사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비공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하더라도 비공개에 의해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에 이익하고, 공개에 의해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무조건 비공개가 아닌 거고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얻어지는 사익하고 국정의 투명성이라는 공익사의 비교 형량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면은 무조건 비공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9조 1항 1호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법령에 의해서 비공개 비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판례로서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가 국가정보법 제6조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 보존 사무규칙에 따른 비공개는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9조 1항 1호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하고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잖아요. 그런데 검찰 보존 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해당도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이 조문을 국법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포괄위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임의 적법성도 인정할 수 없겠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느 뭐로 보나 검찰 보존 사무규칙에 따른 그죠? 예, 검찰 보존 사무규칙에 따른 비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고요. 그다음에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된 과세 정보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익 관련 정보는로서 비공개로
판례는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에 관련해서 각종 회의 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거는 비공개 정보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호 사유로서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에 관해서는 보호 관찰 관련 통계 자료는 비공개 정보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 4호 사유로서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형해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 유지, 수용 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호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가 관련해서 이 시험에 관한 정보들이 조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대법원에서요. 예. 주 38을 보시면은 먼저 나온 거는 뭐냐면은 문제은행식으로 되는 시험이에요. 문제은행식으로 된 시험인데 그 문제은행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스럽죠. 그러면 은행을 다 공개해버리면은 이게 시험 업무가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판례는. 예, 그런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원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실 것까지는 없고,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일단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실생활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개인정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가 아니고요. 그 개인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프라이버시하고 라는 이익하고 보호되는 이익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공익사의 비교 형량 과정이 거쳐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 전제가 그렇고요. 주로 판례가 어디서 형성이 많이 됐냐면은 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그 정보공개법이 제정이 되고 한참 후에 그 정보공개법을 이용해서 시민단체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의 행정기관장이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감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공개 청구를 하냐면 시민단체에서요. 업무 추진 및 지출 관계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객에서 어떤 회의를 했단 말이죠. 회의를 해서 회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회식비 지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지방자치단체나 뭐 이런 행정기관장들이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은 거기에 사람 이름들이 들어있고 인적 사항들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공개하느냐. 이거는 개인정보다라고 하면서 비공개를 하는 거죠. 그 판례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일단 공무원인 개인하고요. 공무원이 아닌 개인으로 구분해서요. 공무원 아닌 개인들은 그 사익이 더 우선하니까 비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게 직무 수행 목적으로 참여했으면 공익이 더 우선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연히 신분이 공무원일 뿐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익이
우선해서 비공개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7호 사유로서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도 비공개 대상인데 여기서는 이제 판례가 공법인하고 예컨대 공기업들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사기업은 다소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에 관해서는 이 정보 공개를 더 호의적으로 해주는 것 같고 사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공개의 법리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실무를 안 해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거 한 번만 딱 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서류가 있어요. 아까 업무 추진비 서류가 있다고 칩시다. 업무 추진비 뭐 집행 내역 이라는 문서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런 문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예컨대 뭐 시장이 2022년 6월 3일 다음과 같은 사람하고 회의를 했다. 그리고 식사를 했다. 이런 문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1번 김갑동 전화 주민등록번호 6809 아니네. 내 거 하면 안 되죠. 680 땡땡땡땡 생년월일. 그다음에 전화번호 010 1234 5678 2번 이율동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전체가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김갑동 68 땡땡땡땡 전화번호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서 전체가 개인정보가 아니고요. 이 문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일 뿐인 거죠. 이 문서 중에 개인정보는 김갑동 680 땡땡땡 010 1234 5678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개인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고객과 사익의 비교 형량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김갑동 고객과 사익 비교 형량 하는 거예요. 자, 김갑동 이름 정도는 나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공개. 생년월일 김갑동만 이름만 알면 되지 생년월일까지 공개해야 돼? 비공개. 전화번호도 이 사람한테 해고자 할 거잖아요. 비공개. 하면은 이제 김갑동은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그러면은 정보 공개하는 담당자가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로 가려요. 가리고 복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실무예요. 이 과정을 이해하면 지금 설명하는 부분 공개의 법리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 과정을 모르면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9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비공개 대상 정보하고 공개 대상 정보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 가능하면 분리해서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당해 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서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개인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거죠, 그죠? 개인 정보 외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은 당연히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지만은 공익하고 비교 역량을 해서 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김갑동 공개할까? 68000 공개할까?
010-1234-5678 공개할까 해서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비공개로 돼 있으면 요거를 가려서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가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죠. 예컨대 조사만 남는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전체를 비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법원 심리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려가지고 소송이 들어갔어요. 비공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그러면은 소송 기록으로 이게 들어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면은 정보 공개가 돼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인카메라 인스펙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심리 제도입니다. 요거를 이제 밀봉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밀봉해서 재판부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엄청 쉽게 설명한 거예요. 자, 정보 공개 절차는 말입니다. 일단 정보 공개 청구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두로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 해당 정보를 일반인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난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고에 대한 조치 내용 일체, 근거 서류 일체 이런 식으로 대략의 내용하고 범위만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하더라도 적법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서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소관부서로 분류해서 처리하고요. 이게 정보공개 청구서라는 이름으로 청구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은 정보공개 청구서로 선회해서 처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잘못해서 청구하면은 이송해야 되고요. 근데 그 공개 대상 정보에 제3자하고 관련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제3자에게 통지를 해서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러면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은 10일 이내 공개 결정을 해야 되고요. 10일에 한해서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장하게 되면은 이게 부작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 국법에서는 20일 동안 공개하지 않으면은 비공개 청구한 걸로 비공개 결정을 한 걸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은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됐습니다. 일종의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죠. 근데 현행법은 개정을 해서요. 비공개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 청구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아주 괴롭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뭐 반복해서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청구를 청구해서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정보 공개 청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민원으로 처리되었는데 다시 같은 청구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불복 절차로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의 신청은 뭐 필요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아니면은 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공공기관이 공개를 결정하면은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정보 공개의 절차하고 방법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76페이지 보시면은 정보의 사전적 공개하고 가로 열고 공표라고 제가 써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정보공개법에는요, 정보공개 청구자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라는 게 계기가 돼서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를 대부분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직권으로 정보 보유기관이 직권으로 청구 없이도 공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표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직권 공개죠. 그런 게 정보공개법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집행에 관련된 부분,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자, 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민사는요, 민사 사건의 경우에 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행정 집행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집행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명을 했어요. 하명은 뭐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잖아요.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잖아요. 하명. 그럼 의무를 명한 거하고 의무를 따르는 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의무를 이행하는 거는. 그 의무를 이행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집행을 하게 되는데, 행정 집행은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에 기초한 집행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처분의 집행력이라는 거잖아요. 행정 처분의 집행력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설명들을 지금부터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개념을 정립해야 돼요. 개념만 잘 알면은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그 표를 보셔요. 그림이 있죠, 교재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시면은 이 행정집행법은 거의 다 80% 이상 아는 거나 다름없어요. 강제하고 제재라고 써놨죠. 그죠? 강제하고 제재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자,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한다.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라는 점에서 강제하고 제재는 공통됩니다. 강제는 행정상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실현하는 걸 강제라고 해요. 실현하는 거. 장래를 향해서 실현하는 거네요. 그죠? 제재는 과거의 행정상 불이행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받으니까 행정상 의무를 빨리 이행해야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강제하고 제재는 같으나, 강제는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되는 거고, 제재는 간접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요 분기점을 일단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행정강제는 다시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행정상 즉시 강제로 나눠집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행정상 즉시 집행으로 나눠지는데, 이 분기점은 뭐냐? 의무 이행이 불이행이 선행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차이예요. 의무 불이행이 선행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의무 불이행이 선행돼 있는데 돼 있으면은 그 의무 불이행 선행된 의무 불이행이 전제가 돼서 의무를 이행하는 상태와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행정상 강제 집행이라고 하고요. 행정상 즉시 강제는 이게 성질상 의무 이행을 먼저 목전에 긴급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무 이행을 먼저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컨대 경찰이 무기 사용이나 경찰상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의무를 먼저 명하는 사이에 도망가겠죠.
어떤 범인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경찰성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무 이행을 성립상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긴박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행정상 즉시 강제는 의무 불이행의 선제 여부에 따라서 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행정상 강제 집행에는 대집행이 있고 이행 강제금이 있고 직접 강제가 있고 강제 징수가 있고요. 행정상 즉시 강제는 이걸 구분하는 견해도 있고 구분하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은 이 목전에 긴박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즉시 집행이라고 하고 성질상 의무를 명령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직접 시행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제재로 가면은 형벌을 가하면은 행정 형벌이 되는 거고요. 과태료를 가하면은 행정 질서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 그러면은 행정강제에 관한 규율 체계와 그 보완 논리인데 38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행정기본법 30조에 제가 설명해드린 개념들이 다 적혀 있어요. 개념들이 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강제에 관해서요. 우리나라에는 행정집행법이라는 법이 없어요. 행정집행법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집행법이라는 완비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집행에 관한 포괄적이고 총론적인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행정집행에 관한 행정집행법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법적인 공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메꿀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쟁점이 된다. 자, 예컨대 어떤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행정 집행 방법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두 가지 대응책이 있는데 하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서 민사 집행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들. 그러니까 기존에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들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행정 집행하거나 이런 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민사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냐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왕의 행정 집행 방법이 있어요. 기왕의 제도가 있는데 소송을 통한 민사 집행을 중복해서 허용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행정 집행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 민사 집행을 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민사 집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는 뭐 공급 거부라든지 공표, 과징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과거에는 이게 제재적인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날에서는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고요. 예,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상 강제 집행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상의 의무 불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민사상 강제 집행하고 그 집행 방법이 상당히 유사해요. 예컨대 민사상 대체 집행은 대집행이고요. 민사상 간접 강제는 이행 강제금. 민사상 직접 강제 중에 동산 부동산의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직접 강제. 금전 채무의 집행은 강제 징수. 이렇게 각각 대응이 되는데 민사 집행은 기본적으로 타자 집행이죠. 그러니까 자력 구제가 아니죠. 타력 구제죠.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지만 행정 집행은요, 자기 집행이에요, 자기 집행.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행정상 즉시 강제하고 구별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행이 선제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고요. 행정벌과의 차이는 행정벌은 그 제재고요, 그죠? 행정 강제 집행은
강제잖아요. 강제하고 제재의 차이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집행력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이 집행력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처분을 하명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근거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한 적도 있지만 이런 식의 설명은 이미 거의 뭐 2차 대전 이전 얘기들이고요. 지금은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별도의 법률 체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집행의 수단으로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집행입니다.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의무죠. 대체적 자기의무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서 의무자가 대체적 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일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행위 있었던 것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작용이다. 자 보세요. 철거명령이 있어요. 그죠? 자 철거명령이 있으면은 이 자체로 어떤 집행이 되는 건 아니죠. 철거명령은 뭐예요? 너에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부과 행위죠. 하명이죠.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이 대집행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철거 명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집행이에요.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또는 자기들의 직원들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용역업체 있잖아요. 용역업체에게 도급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건물을 철거하게 하죠. 그러면은 행정상 강제집행 중에 대집행이죠.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뭐냐?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행정청에서요. 너 몇 월 며칠 날까지 철거 안 하면 500만 원 내.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 6개월 후에 또 500만 원 내. 그럼 또 안 했어요. 그럼 또 6개월 해. 또 500만 원 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철거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이행강제금의 부과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철거명령 불이행자라는 게 있으면은 형벌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행정 형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예컨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단전을 한다거나, 좀 무섭네요. 단수를 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 건물에서 만약에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을 취소한다거나, 뭐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철거 명령을 집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대집행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지만은 가장 그래도 통상적인 방법이 대집행이니까 먼저 대집행부터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일단 대집행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 자기 의무는 누가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스스로 철거해도 되고 아니면은 용역업체가 철거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쵸? 다 똑같잖아요. 이런 식의 의무를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철거 명령에 철거를 할 때예요. 그죠? 행정청이 있을 거고요. 행정청이 있을 거고 이 철거 명령을 할 의무자가 있을 거고요. 이 철거 명령을 사실상 수행하는 그죠? 제3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3명 관계가 되는 겁니다. 3명 관계. 먼저 행정청하고 제3자 사이의 관계는 이거는 그냥 공법적인 관계는 아니고 사법상 도급계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사법상 도급관계로 보는 것 같고요. 제3자하고 의무자 사이의 관계는 이거는 법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죠. 그죠? 그냥
제3자의 철거 행위에 대해서 수인할 의무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청구하고 의무자 사이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공법적인 법률 관계가 나오는 건데, 그죠? 예. 의무자는 행정청에게 비용 상환을 해야 됩니다. 왜? 원래는 자기가 해야 될 거였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이었는데 행정청이 대신한 거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의 행정청은 스스로의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설명들이 압축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대집행의 주체는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죠. 제3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입니다. 근데 그 의무의 근원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법률이나 법규명령은 일반 추상적 규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직접성 있는 그런 의무가 도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그 법률이나 명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의무 이행 행위, 의무 부가 행위, 즉 하명, 이것에 의해서 구체화된 의무인 경우가 99.9%겠죠. 근데 주 2번에 보시면은 총포도금,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규정에 따르면은 구체적인 의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의 대체성이에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비대체적 의무, 예컨대 의사의 진료 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 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 같은 부작위 의무나 수인 의무, 감염병 예방 접종 의무 이런 것들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위 의무가 문제가 되죠. 자, 이것도 말입니다. 제가 철거 명령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자, 철거 명령은 원래는 부작위 의무에서 기인하는 거죠. 허가 없이 건축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건축법에 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을 져야 되는 거죠. 지면은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철거명령을 하겠죠.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가 자기 의무로 전환되게 되죠.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작위 의무가 자기 의무로 전환돼야 돼요. 그 자기 의무로 전환되는 것도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시정명령이나 철거명령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만일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금지 규정, 즉 부작위 의무 규정으로부터 그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 명령과 같은 권한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이거는 비례의 원칙 중에서 최소 침해 원칙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것, 이건 요건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작정 법개념을 요건에서 썼을 때 다는 아니지만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판례처럼 판단의 여지하고 재량하고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학설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재량의 존재 여부입니다. 대집행할 것인지 여부가 법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2조를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마치 재량행위처럼 규정돼 있어요. 그러나 재량행위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불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법률의 규정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의 소재를 규정한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뭐죠? 기속행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집행위 절차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이미 다른 부분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죠. 자, 대집행위 절차는 자, 철거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고죠. 그 다음에 대집행영장의 통지. 그 다음에 대집행의 실행. 그 다음에 비용 청산이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철거 명령은 여기 이제 함의라고 그랬고요. 의무 집행행위, 의무 부가행위죠. 여기서부터 이제 대집행 절차잖아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하자승계론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계고는 대집행의 사전 절차로서 대집행이 행해진다는 사실을 미리 의무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행정대집행법에 미리 문서로서 계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럼 이 계고의 법적 성질이 뭐냐? 판례하고 다수설은 이거는 그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 같은데 일종의 하명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고를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여러 차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계고만이 행정행위 즉 처분이 되는 거고요. 2차 계고부터는 그냥 집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라는 게 판례이고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계고의 상대방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계고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되는 거죠. 가급적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다라는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게 특정돼야 되는데 반드시 뭐 계고서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고를 해야 되고요. 394페이지로 가면은 계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법정돼 있습니다. 그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문제냐? 자, 철거 명령을 하려면 철거 명령을 하는 서면을 보낼 거 아닙니까? 처분 서면을. 그 철거 명령 처분 서면에 계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에 철거 명령과 계고를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거냐? 위법한 거냐? 예, 거기에 대한 판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부터예요. 그런데 판례는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대집행할 것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위법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입니다.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에 의해서 대집행의 시기, 대집행 책임자의 성명, 대집행 비용의 계산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그 다수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는 게 다수설이고요. 대집행의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잖아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으로 본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해드렸고요. 대집행의 시기와 방법 이런 것들이 행정대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제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자, 대집행을 하는데 자, 어떤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여기서 있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끌어내면은 거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점유자의 퇴거가 전제가 될 때에는 이 퇴거가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라서 문제거든요. 그럼 대집행 못한다는 결론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경찰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오는 거는 고무집행 방해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거죠. 이게 행정대집행법이 완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다소 어색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 경찰 고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명도단행 가처분을, 즉 민사가집행이죠. 가처분이죠. 민사가처분을 받아서 그거를 집행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첫 번째 방법이 극단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용산 참사가 되는 거죠. 용산 참사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 비용의 징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요 각각은 다 처분이에요. 그러면은 하자 승계론에 따른 결론하고 규준력 이론에 따른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예요. 행정기본법 31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30조 제1항 2호에서는 400페이지예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의 부과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요거는 뭐 대체적 자기 의무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자기 의무, 뭐 부자기 의무 뭐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집행벌이라는 말도 쓴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집행벌은 용어상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용어를 구사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법적 성질이에요. 장래의 행위, 즉 강제죠, 강제. 장래에 강제하고 제재로 구분하면은 강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따라서 자, 시정명령을 했어요. 시정명령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일률적으로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행강제금 플러스 제재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제재의 성질 때문에 의무 이행을 했어도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사례가 40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일신전속적 권리라서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부과 징수 절차인데요. 먼저 계고를 해야 돼요. 절차적으로 계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고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서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의무자가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은 반복해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건축법에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경우에 매 부과시마다 이행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다음번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장래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는 하는데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또 징수하도록 이렇게 이거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이요. 자, 이행강제금의 불복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쟁송을 하는 게 당연한데 법에 따라서는 비송사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법도 있습니다. 자, 직접강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예, 그 가장 강력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돼야 되고 그 절차에 관해서도 이 뭐죠? 증표 제시 의무나 이런 것들이 절차적인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직접 강제가 여러분들이 뭔지 이렇게 언뜻 안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영업소 폐쇄 명령 하면은 영업소에다 이렇게 문에다 이렇게 X자로 막 이렇게 폐쇄하고 표지 붙이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직접 강제예요. 그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봉인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예컨대 약간 뭐죠? 약품 같은 거 중에서 그 잘못된 약품들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긴급한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 가서 이렇게 수거해 오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상 강제징수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뭐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강의 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일단 과세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매가 있고, 그 다음에 청산 과정을 거쳐서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일본법이 국세징수법이 있고요.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누차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도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교재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서 행정벌도 형법이나 과태료에 관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형법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것도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다른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징금은 조금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과징금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이게 잘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인데 원래 과징금 제도의 입법 취지는 뭐냐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입법 취지는 경제법 사건에서요. 경제법 위반 사건에서 예컨대 가격이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돼야 되잖아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담합을 하는 거죠. 담합을 했다라는 거는 인위적인 독점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위적인 독점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쪽인가? 헷갈리네요. 가만 있어봐.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비용이 아닌데? 비용이 많으면 이건가요? 왜 헷갈리죠 제가? 너무 빨리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가격은 여기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만큼의 독점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취득하면 안 되는 이익이 생긴 거죠. 담합해서.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가장 원칙적인 응징 방법이 뭐예요? 손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죠. 민법 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이익이 엄청나게 크지만 소비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몇 푼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소비자 개개인이 예컨대 뭐 10,000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가 난망이죠. 그래서 민사법적으로 집단 소송이나
그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게 만족할 만한 제도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해배상으로 요거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과징금 제도가 생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과징금은요, 부정이익의 환수 더하기 제재. 그렇죠. 부정이익의 환수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정이익의 환수와 제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본래 의미의 과징금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 과징금이 자꾸 변질돼요.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냐? 자, 버스 운송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버스 운송 사업에서요, 면허 정지 3개월을 했어요. 그랬더니 버스 운송 회사도 괴롭지만 누가 더 괴로워요? 시민이죠, 시민. 시민이 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 3개월을 안 받았으면 얻었을 수 있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부당이득의 환수하고 제재가 같이 겸유되어 있으니까 과징금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까지도 과징금들이 생기는 거죠. 예컨대 식당 운영에 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거는 버스 운송 사업의 과징금 부과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거는 뭐 일반 시민의 불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무원도 사실 이렇게 영업정지 막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타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서 과징금 제도가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해를 일단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관련돼서 자,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벌로서의 벌금. 그러면은 두 개를 부과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벌금 2번 받는 기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냐? 그러나 과징금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고요. 다만 이제 그 제재의 총합, 과징금과 벌금이 이 책임주의 원칙을 과도하게 어긋나게 되면 비례 원칙이 어긋나는 수가 있겠다. 이런 정도 이해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 위반 사실의 공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함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행이 있는 경우에 그 성명,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지금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됐어요.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됐어서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제도가 입법화돼 있습니다. 자, 행정절차법 40조 3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자의 성명, 법인명, 위반 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 사실을, 즉 법 위반 사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하고서 이제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 위반 사실의 공표의 의의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법적 성질은 이게 명예나 신용을 압박해서, 그죠? 압박해서 의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 공표행위 자체는 그냥 사실행위다,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법적 근거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행정절차법에서는, 새롭게 제정한 행정절차법에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표하도록 돼 있어서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표의 절차하고 방법인데요. 법 위반 사실의 공표는 공표가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는 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가 그러니까 의견 청취 절차에서 했던 내용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공표의 방법은 관보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위법한 공표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손해배상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정 공표죠. 정정 공표. 행정절차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위반 사실의 공표가 이게 처분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처분으로 보게 되면 취소 소송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충 설명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상 공표 의무예요. 이 공정거래법에도 공표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공정거래법상 공표 명령하고는 거의 같은 제도인데 뭐가 다르냐면 공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공표는 행정청이 스스로 공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표 명령은 제재로서 공정거래법상의 제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의 상대방에게 공표를 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거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로 바뀌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더 할 말들이 있는데 급하게 강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남은 분량이 많아서 그랬었던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한 부분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나머지 제가 하지 않은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뭐 조금 알아둬야 될 제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특별히 설명할 건 더 없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행정 집행에 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